저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의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정말 평범한 편이었어요. 동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2층짜리 주택이었고 2층은 세를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와 남동생, 네 식구가 단란하게 살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늘 한자리에 편하게 안주하시는 걸 싫어하셔서 항상 일 끝나고 집에 오면 이런저런 공부를 하셨습니다. 버는 돈을 주식에도 투자를 하셨고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하셔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되셨죠. 하지만 그런 부모님은 항상 저와 남동생에게 부모의 재산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고 교육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부모 재산에 의존하면 나태한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야. 아빠도 맨손으로 시작했어. 너희들한테는 대학 등록금까지만 뒷바라지 해줄 거고 20살부터 자기 용돈도 자기가 벌고 알아서 살아야 한다. 엄마 역시도 아빠의 뜻에 완전 대찬성이었기 때문에 저와 동생은 집안에 여유가 있어도 대학 다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고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모으고 관리하는지 항상 부모님이 검사를 하셨죠. 저희 집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학점은 얼마나 나왔는지 취업은 어떻게 할 생각인지 이런 대화가 아니라 주식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대화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친구들과는 관심 주제가 전혀 달라서 자연스레 어울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대학 때부터 어떤 아이템을 잡아야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런 것에 흥미가 있었고 친구들이 좋아하는 술자리나 클럽, 해외여행은 전혀 쓸모없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이런 생활의 단점은 마음 맞는 친구가 없으니 항상 외롭다는 거였죠. 나름대로 친구들과 어울려 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고 대화에 끼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뭔가 어색하고 재미가 없어서 금방 포기했어요. 친구들도 그런 제가 끼면 눈에 띄게 불편해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돈 버는 일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고 대학을 다니며 몇 가지 사업 아이템도 생각했지만 아빠는 제가 충분한 사회 경험이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하는 생각이 나쁜 건 아닌데 지금 당장 하기엔 능력이 부족해. 먼저 대학 졸업하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서 실무 경력도 쌓고 세상 돌아가는 법도 배운 다음에 너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 역시도 아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선 취업을 해야겠다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학점 관리는 1학년부터 꾸준하게 해두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한 아르바이트 경력이지만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면서 시험 삼아 지자체 공모전에도 참가해서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저는 특별하게 취업 활동을 생각하며 한 일은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4학년 졸업하기 전에 알아주는 어느 대기업으로 이미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닌 것 같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실망도 많이 했지만 딱 3년만 참고 다녀보라는 아빠의 말을 듣고 그저 열심히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연차가 쌓이고 회사 돌아가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런 큰 회사의 수많은 직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에 보이고 전체적인 업무 돌아가는 방향도 알게 되어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의외로 회사 생활도 적성에 맞아서 재미있게 회사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월급을 모아 틈틈이 주식도 하고 돈을 모아가며 착실하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3년차가 되고 주임을 달고 나서는 저보다도 부모님이 더 좋아하셨습니다. 스스로도 뭔가 이뤄냈다는 뿌듯한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우리 회사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한 남자와 만나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키가 크고 얼굴이 부리부리한 것이 남자다웠죠. 보통 회사 후배면 이성으로 생각이 안 들게 마련인데 이상하게 마주칠 때마다 설레었습니다. 그동안 제 또래 다른 남자 직원들은 제가 너무 차가운 인상이라며 농담 한 번 하지 못하고 어렵게 대했었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모르는 걸 물어보러 오거나 스스럼 없이 다가왔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사실 여직원들 중에 그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먼저 고백도 못하고 친하게만 지내는 중이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고백을 했고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죠. 당시에는 사내 연애를 하게 되면 주변 시선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고 마치 첩보 영화 속 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두근거리는 연애를 했어요. 이 사람은 생각보다 저와 다른 면이 많았습니다. 저는 작은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진짜 필요한 건지 몇 번이나 생각하고 고민해서 정말 꼭 사야 하는 것만 구입하는 스타일이었고 이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전부 써버리는 타입이더라고요. 조금 과소비를 하는 건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흥미가 떨어지면 바로 중고로 팔아서 어느 정도 돈을 돌려받기도 하고 오래 묵혀놨다 팔면 웃돈을 버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신발이건 장난감이건 저는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해서 쓰는 것이 고작이었는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돈을 소비하는 것에 있어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 티격태격할 때도 있었지만 각자 생각이 다른 부분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러는 사이에 저희의 만남은 1년이 넘게 이어졌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와 이 사람은 결혼을 하겠다는 것에 큰 이견이 없었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저희 아빠였어요. 아빠는 그 사람이 너무 가벼워 보인다며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하셨죠. 그 남자 적금은 제대로 하고 있어? 얼마나 모아놨는데? 결혼은 현실이야. 아무리 좋아도 따질 건 제대로 따져야지. 하지만 저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아버지도 결국은 두 손을 들고 맘대로 하라 하셨죠. 엄마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제 결혼 상대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부모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해줄 수 있겠니? 너 인생이니까 너가 만들어가는 거잖아. 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좋은 장점도 있겠지. 저는 그런 부모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라도 더 잘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반대로 남자친구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시부모님도 유쾌해 보였고 일단 집안 분위기 자체가 저희 집보다 한참 밝은 것 같아 부럽더라고요. 오늘 우리 집 며느리 될 사람이 온다고 하길래 내가 음식에 힘 좀 썼지. 많이 먹고 모자라면 이야기해.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엄청 비싸 보이는 회랑 한우 꽃등심이 산처럼 쌓여 있었고 밥을 다 먹고 난 이후에도 저를 위해 특급 호텔 베이커리에서 사왔다는 비싼 케이크와 과일까지 꺼내놓으셨어요. 항상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만 하는 저희 부모님을 보다가 기분 낼 때는 돈을 써야 한다며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은 시댁 식구들을 보니까 시원시원해 보여 좋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오며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 제가 너무 어릴 때부터 엄격하게 자란 탓에 한 번도 이런 호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구나 싶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도 남자 쪽에서 요구하는 혼수나 예단이 꽤 있어서 저희 아버지가 못마땅해 하셨지만 보란듯 제가 모아놓은 적금을 깨서 결혼 준비에 사용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저를 말리던 엄마도 나중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처음 6개월은 싸운 적도 없이 행복하고 재미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집에 같이 살다 보니 이 사람과 제가 너무 다르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모님 말씀대로 돈에 대한 생각 차이가 너무나도 크게 났으니까요. 이 사람에 맞춰 같이 쓰고 즐기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 재미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벌면 버는 대로 전부 다 써버리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는 남편이 위태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갑자기 제게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월급 벌어서 언제 부자 되겠어? 내가 그동안 영업팀에서 쌓아온 인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음식 장사를 하겠다며 본인 인맥도 있으니 지인이 많이 찾아줄 것이고 단체 회식 몇 팀만 받아도 가게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사업이 그리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 했더니 대뜸 우리 아빠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아빠? 아빠는 왜? 아빠는 음식 장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 그게 아니라 사업장 문제 때문에 그래. 다름 아니라 저희 아빠 건물에 세를 들어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소리였어요.
아무리 우리 아빠가 가족이라고는 하지만 자식에게 다 퍼주는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설득에 자신 있다고 해서 일단 같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래, 내 건물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고? 자네 뜻은 잘 알겠지만 나는 사위라고 해서 월세를 깎아주거나 다른 편의를 봐주는 일은 없을 거야. 그래도 좋다면 상관없네. 오는 세입자를 막을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입니다, 장인어른. 가족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거기 입지가 제가 생각하는 조건과 딱 맞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남편이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잘됐다 다행이다 싶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이 하는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위가 먹고 살려고 장사를 하겠다는데. 어떻게 월세 한 푼 깎아준다는 말씀이 없냐? 당신이 왜 그렇게 돈 때문에 쩔쩔매며 사는지 알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 아빠 뒷담화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까는 건물 입지가 좋아서 그런 거라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알겠어. 자기 집 이야기하면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네. 뭐? 세상 물정 모르고 펑펑 돈 써대는 당신 집안보다는 우리 부모님이 헐났지 뭘 그래?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까지 그런 생각하고 살았던 거야? 저희는 결혼 이후로 처음으로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먼저 사과를 하고 제가 받아주면서 곧 풀어졌고 남편은 바로 사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 유행하던 무한리필 갈비집이었는데 오픈하자마자 장사는 꽤 잘 됐어요. 남편도 아빠에게 꼬박꼬박 월세를 잘 보냈고 처음엔 걱정하시던 아빠도 마음이 조금 놓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아빠가 일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심근경색이라 하더라고요. 119 구급차를 탈 때부터 의식이 없으셨는데 초기 대응이 너무 늦어서 그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장례식장에서 하염없이 울기만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장례식장에 본인 손님이 오면 서로 농담을 하고 히히덕거리는 모습을 3일 내내 보였어요. 아무리 한 달이 건너라지만 너무나도 섭섭했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로 남편은 점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엄마가 건물 관리를 맡은 이후로는 월세를 똑바로 보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남편 가게 월세는 아빠가 따로 보관하고 계셨고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저희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하셨었대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줄 돈이었지만 아빠가 돌아가시자마자 본인 마음대로 생각나는 날 50만 원, 100만 원씩 대충 월세를 보내는 신용만 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놔두라고 했지만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 거기서 장사하지 마. 그냥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까고 나오자. 남편은 이대로 그냥은 못 나간다며 끝까지 버티겠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엄마는 건물 관리하는 것이 스트레스고 이제 지쳐서 편하게 살고 싶다 하시면서 남편이 새 들어있는 건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처분하셨어요. 너무 급하게 정리하다 보니 시세대로 받지 못하기도 했고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상황이 이어졌어요. 남편은 그런 저희 집안 사정을 알면서도 자기가 가게 매출이 떨어진 건 친정엄마가 건물주로서 관리를 똑바로 안 했기 때문이라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내용 증명을 친정 앞으로 보냈습니다. 아니, 당신이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월세 안 내도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참아줬잖아.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제가 화를 내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더는 못 참고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빠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너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 말 조심해. 너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이혼 소송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어. 라고 하더니 핸드폰으로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진짜로 제게 이혼 소송과 더불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짜집기한 내용으로 명예훼손까지 제게 고소장을 날렸습니다.
일단 고소장이 날아오니 엄마는 제게 날아온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남편에게 보증금 전액을 주고 가게를 빼는 걸로 합의를 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가게와 집에서 돈 될 만한 물건들은 싹 다 챙겨서 나갔어요. 못난 딸 때문에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보게 된 엄마를 생각하니 피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엄마에게 저런 인간 만나서 미안하다 사과를 하자 엄마는 그까짓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다며 그냥 잊으라 하셨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고 나니 정신이 조금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뭘 해야 할지도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한 뒤로 자기 엄마와 함께 다른 곳에서 똑같은 무한리필 갈비집을 차렸고, 이번에는 규모도 엄청 크게 차려놨더라고요. 저는 엄마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고,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서 남편이 장사를 하고 있는 상가 한 동을 제 명의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영화관까지 있는 커다란 건물에 2층 한쪽 면을 다 쓰는 곳이었는데, 가게 2동을 터서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2명의 상가 주인에게 각각 연락해서 겨우 조건을 맞춰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죠. 처음엔 절대 팔지 않겠다던 상가 주인들이었지만 시간이 몇 달 더 지나니까 자기들이 먼저 팔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남편은 이번에도 월세를 내지 않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한번 재미를 보고 나서 저렇게 살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상가 인수 절차가 끝난 뒤 저는 남편 가게로 찾아갔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같이 장사를 하고 있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쏘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한테는 안 판다면서 나가라고 하길래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월세 이야기 좀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여기 주인 바뀐 건 아직 못 들었나 보네. 거두절미하고 월세를 6개월 동안 밀렸더라. 보증금도 얼마 안 남았어. 당신 좋아하는 법대로 해줄까? 남편은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제가 건물주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인상이 팍 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 주인이랑 이야기 다 된 건데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도 갈 곳이 있어야 하잖아. 그래, 그럼 보름 정도 시간 주면 되는 건가? 여기 원상복구 해야 하는 건 알고 있지? 중간에 벽도 다시 세워놔. 따로따로 세줄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돌아 나왔는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댔어요.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예전의 일은 잊고 좋게 지내자 하면서요. 우리 보고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거 건물주 갑질인 거 몰라?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저를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려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건물을 비우라는 말만 해줬습니다. 심지어 대출받아서 밀린 월세를 일시불로 주겠다고도 했지만 이미 반년 넘게 월세가 밀린 상황에서 퇴거 명령을 내릴 수가 있었죠. 보름 후에 제가 다시 가게를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가 제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라며 욕을 하셨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다 녹음됐고요. 앞으로 있을 법적인 절차에 불리하게 적용되실 거예요. 남편이 제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것이 그제서야 생각났는지 자기들이 실수했다며 바로 사과를 하더군요. 너 진짜 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게 변했어? 혹시 내가 예전에 너가 한 말을 녹음한 것 때문에 그래? 그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간절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나 한 푼도 없이 너랑 이혼하면 지금 어떻게 밥 먹고 살 수 있었겠니?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번 일이랑은 상관없잖아. 우리 좋게 좋게 풀어보자. 저는 제 앞에서 쩔쩔매는 남편에게 헛소리 말고 너희 엄마 앞으로 고소장 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건물 원상복구시키고 꺼지라고 했어요. 어머님이 방금 사람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욕한 거 알고 있지? 모욕죄로 고소장 받고 경찰 조사 시작해볼래? 남편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가더니 눈앞에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엄마 나이도 있는데 진짜 그러지 말아줘. 지나가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다 쳐다봤지만 남편은 무릎 꿇고 빌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악연도 여기서 끝내자. 내가 딱 이번 달 말까지만 시간 줄게. 남은 보증금도 이제 없으니까 이번 달에 나가. 건물 싹 치우고 원상복구 하는 거 잊지 말고.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후부터 남편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내부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싹 다 정리하고 원상복구 공사까지 마친 뒤에 예정된 날짜에 건물을 비웠습니다. 끝까지 저랑 눈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 후로는 더 이상 두 사람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예전에는 남편과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혼하고 남편이 가게를 망하고 쫓겨난 이후로는 아예 연락이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이야기는 시부모 집을 팔고 어디론가 이사 갔다 하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직장을 다니면서 엄마와 함께 건물 관리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올해 초에 장가를 갔고 잘 사는 모습을 보니 조금 부럽더라고요. 나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었다면 이런 실패는 하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저는 한 번의 결혼 생활이 너무 크게 후회가 되어 지금은 엄마와 둘이 사는 중이고 당분간 남자 만날 생각도 없어요. 똑같은 실패와 후회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